안녕하십니까. 제3차 인천복지정책 연구포럼 사회를 맡은 인천시 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실장 김지영입니다. 먼저 인천사서원과 인천사서원의 연구사업에 늘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유튜브를 통해 포럼을 시청해주고 계시는 인천 시민들께 감사드립니다. 인천복지정책 연구포럼은 인천 지역의 복지 현황과 인천사서원에서 수행하는 연구들의 주요 결과를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천의 복지정책이 나아갈 길을 인천 시민과 학계 및 현장의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기 위한 기회입니다. 매 짝수달마다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3일에는 1차 포럼으로 한 해 동안 정책연구실과 인천 고령사회대응센터 시니어 연구팀에서 추진할 연구들을 소개하는 2021년 연구추진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4월 22일에는 좋은 돌봄, 존중받는 돌봄 노동을 주제로 인천 고령사회대응센터 시니어 연구팀 하석철 박사가 수행한 인천시 요양보호사의 인권침해 경험과 지원 방안 연구의 주요 결과를 소개하고 각계의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제3차 포럼은 작년 초 코로나 발발 이후로 더 넓어진 돌봄 사각지대의 현황을 살펴보고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을 위해 시민과 복지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마련했습니다. 오늘 포럼이 어느 때보다도 더욱 의미가 깊은 것은 인천 여성가족재단과 인천사서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최초의 학술 행사이기 때문입니다. 인천 여성가족재단과 인천사서원은 모두 연구를 핵심 기능으로 하는 인천시 산하기관으로서 인천사서원의 전신인 인천복지재단 시절부터 정모 교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습니다. 작년에 인천시 산하기관 간 연구협력 네트워크인 인천시정연구 네트워크가 발족한 이후부터는 이를 통해 연구계의 공유와 연구자 교류 등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에는 양 기관 역사상 처음으로 2편의 협력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은 오늘 발표자인 유비 박사가 책임을 맡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돌봄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방안 연구이고 다른 한편은 오늘 패널로도 참여하신 인천여성가족재단 이혜진 박사가 책임을 맡은 인천광역시 초등돌봄 서비스 현황과 개선 방안 연구입니다. 이번 포럼이 우리 지역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돌봄 서비스 확충은 물론 우리 시대의 화두인 돌봄을 중심으로 여성가족재단과 사서원이 더욱 공고히 협력하는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행사 시작에 앞서 주최 기관장님들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인천 여성가족재단 원미정 대표이사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원미정입니다. 인천시 사회서비스원과 인천여성가족재단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제3차 인천복지정책 연구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포럼이 있기까지 많은 노력과 준비를 해주신 유혜숙 인천시 사회서비스원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과 오늘 발제와 토론을 위해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상황은 우리 일상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사회 계층 간의 양극화, 불안정한 일자리, 돌봄의 공백이 발생하고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공교육과 민간 영역에서 분담했던 양육과 돌봄이 다시 가족 내 여성의 책임으로 오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인천여성가족재단은 양육과 돌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인천시 사회서비스원과 손을 맞잡고 협력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제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돌봄 사각지대에 대한 연구는 두 기관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돌봄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서
돌봄 공백, 돌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입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서 돌봄에 대한 사회적 대응책 마련과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속 가능한 정책과 대안들이 논의되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소중한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US 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참석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미정 대표이사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유혜수 원장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원장 유혜숙입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제3차 인천복지정책 포럼이 열릴 수 있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인천은 지금 민선 7기 시정부에 와서 사회복지에 있어서는 방향을 전환하고 질적 도약을 하는 굉장히 의미 있는 괄목할 만한 그런 성과들을 많이 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천 시민 복지 기준선을 설정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시민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그런 실행 방안들까지도 만드는 그런 의미 있는 복지 정책을 했고, 더 나아가서 시민에게 보다 다가가고 보다 세밀하게 필요한 서비스를 전달하는, 그리고 그것을 공적으로 인천시가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저희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을 이렇게 인천복지재단을 확대 개편한 형태로 이렇게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이 저희는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보니까 여전히 돌봄에 있어서 다양한 시민들의 복지 서비스에 있어서는 여전히 취약하고, 특히 앞에 원미정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코로나라든지 이런 전대미문의 사회적인 전염병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 돌봄의 사각지대는 점점 깊어지고 넓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저희 재단뿐만 아니라 함께 협력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고 해결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3차 인천복지정책 연구 포럼이 인천여성가족재단과 함께 공동으로 주최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다고 봅니다. 각자 그 분야에서 열심히 연구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했던 두 기관이 협력해서 함께 시너지를 모으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더 힘있게 해결에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이것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원미정 인천 여성가족재단 대표님께 감사드리고, 함께한 우리 연구실의 실장님과 박사님들께도 고마운 마음을 표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돌봄의 복지 서비스에 대한 부분은 공공연구기관의 힘만이 아니라 현장에 관계된 다양한 분들이 힘을 합하고 더더욱 시민들까지도 함께 협력해서 서로 살피고 그리고 힘을 모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렇게 패널로 참여해 주신 장애인 차별철폐연대의 장종인 국장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세화 종합사회복지관의 재아름 과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현장에서의 이런 통찰력과 경험이
이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 그 이혜진 여성가족재단 그 박사님께도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이런 귀한 자리에 좌장으로서 힘도 모아주시고 저희들에게 또 앞으로 나아갈 길들에 대해서 함께 조망해 주시는 우리 정종호 교수님께도 감사합니다. 이런 좋은 분들이 함께 협력해서 오늘 이런 귀한 자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연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분들과 함께 그 만들어갈 인천의 복지가 굉장히 기대되고요. 저희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도 앞으로 이러한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혜숙 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포럼은 주제 발표와 지정 토론자의 토론, 인천시 사회서비스원 유튜브 실시간 댓글을 활용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됩니다. 유튜브 시청자들의 적극적인 질문과 의견 부탁드립니다. 오늘 발표와 토론 자료는 인천사서원 홈페이지 자료실 코너에서도 다운로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천사서원 정책연구실 유비 부연구위원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돌봄 서비스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방안 연구의 주요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실의 부연구위원 유비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돌봄 사각지대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연구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발표할 연구는 2021년도 해당 연구과제의 중간 보고 발표회입니다. 본격적으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연구의 중간 결과들입니다. 발표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본 연구의 문제의식이자 배경이라 할 수 있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돌봄 서비스 사각지대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론적 논의를 통해 돌봄 사각지대의 유형과 특성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유형과 특성을 경험적으로 다루기 위한 분석 내용과 방법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다음으로는 본격적으로 인천 돌봄 사각지대를 진단하고 사각지대의 유형을 중심으로 진행된 사례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돌봄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의 실마리를 논의하려 합니다. 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연구의 연구 배경입니다. 인간이 성장하면서 어떤 형태로든 돌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이견의 여지가 없는 바입니다. 특히 근래에는 고령사회 진입 등과 같이 과거에 비해 돌봄을 충족하기 어려운 여러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사회는 공적 돌봄 서비스 체계 구축을 통해 이를 잘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보장 체계 전반에서 끊임없이 문제가 되어왔던 것은 체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지원이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대상 혹은 현상이 항상 존재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지사각지대 혹은 복지사각지대 현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매년 발굴되고 있는 복지사각지대의 규모는 2016년 이후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사회보장체계의 수많은 제도와 서비스가 한정된 재정의 틀과 신청주의 기조 아래 작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즉, 알지 못한다면 신청을 할 수 없고요. 신청을 한다고 해서 모두 누릴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사회보장체계 내에는 수많은 제도와 서비스들이 존재하는데요. 이러한 제도와 서비스의 지원 범위 및 내용은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경험하는 사각지대 현상이나 양태는 결코 동일하지 않습니다. 일례로 돌봄 사각지대를 가장 대표적인 공공부조 제도이지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와 비교를 해보면 왼편에 보시는 것처럼 두 제도 모두 자격 요건 심사와 연관된 일정한 사각지대 유형이 존재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돌봄 서비스는 대인 서비스 중심의 지원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제공됩니다. 따라서 개인들이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거부하는 데는 공공부조 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와 달리 더욱 다양한 요인들이 존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근래에 우리 사회가 주도하고 있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체계 구축 사업 등의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는 보시는 바와 같이 돌봄 사각지대 완화 혹은 예방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문제는 코로나19의 상황을 거치면서 이것이 확산이 되고 돌봄의 무게가 가중이 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돌봄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기존의 돌봄 공백을 대비하는 서비스 체계의 작동이 멈추거나 제한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돌봄 사각지대를 목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방향을 시사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돌봄 사각지대는 우리가 주목하지 못했던 다양한 대상의 돌봄 사각지대의 경험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비대면 서비스의 중요성이 매우 크고 그것의 유용함과 효율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대면 서비스의 중요성은 여전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코로나19의 감소 혹은 종식 이유를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체계적인 돌봄 서비스 접근성의 측면에 대해서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우리 인천의 상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천은 도농형 산업 환경을 가진 지역사회로 고령사회 진입 등의 인구 변화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습니다. 아울러 지역별 서비스 접근성의 차이 역시 존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인천 돌봄 사각지대에 대한 진단이나 논의는 다소 제한적인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인천의 돌봄 서비스 사각지대 진단과 특성 파악을 통한 발굴 및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것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돌봄 사각지대의 특성은 매우 다양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효과적,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한 작업들이 필요한데요. 따라서 이론적인 논의를 먼저 수행을 하고 이후에 인천의 돌봄 관련 지역사회 환경 진단과 구체적인 사각지대 경험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이제 이론적 논의로서 돌봄 사각지대의 특성과 유형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우리 원이 작년 2020년도 복지사각지대 연구를 통해서 도출한 기본적인 복지사각지대의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크게 4가지의 유형인데요. 하나는 신청 정보가 부족하여서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로 스스로 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용을 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적격 심사 과정에서 탈락한 경우, 마지막으로 서비스나 지원을 수급하고 있음에도 욕구가 불충분한 경우입니다. 이것들은 근본적으로 신청주의와 한정된 재정 수준에 따라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구조적인 배제 혹은 자의적인 배제가 뒤섞여 있습니다. 따라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경로와 유형은 매우 다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사각지대의 해소 방안은 매우 간단합니다. 표면적으로 봤을 때 신청주의를 폐지하고 재정 수준을 확대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해소 방안을 쉽게 실천하기는 어려운 것은 이것이 사회 전체의 합의가 필요할 뿐더러 항상 부정수급의 문제와 연동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각지대 문제의 해소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장단기적인 접근과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될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사각지대 유형의 해소와 더불어 더욱더 고려하고 고민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아래에 표시된 것처럼 한마디로 돌봄 서비스는 인구 사회학적 조건에 의해서 발생을 하고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대인 대면 서비스입니다. 일례로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이 서울이나 부산 혹은 경기도의 사회 서비스를 이용하기는 어렵고요. 아이가 없는 청년이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리도 개연성은 매우 낮을 것 같습니다. 즉 이러한 대인 대면 서비스 그리고 인구 사회학적 조건에 의해서 발생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단칼에 거절하기도 힘들고요. 억지로 누군가에게 주거나 강요하기도 어렵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따라서 서비스의 효과성, 효율성 문제도 항상 뒤따라오는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는 기존 돌봄 서비스의 체계의 작동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아동, 장애인, 노인 등과 같은 취약 대상을 중심으로 새로운 대상과 형태의 사각지대들이 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자면 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돌봄 사각지대 유형은 다음과 같은 6가지 유형으로 종합을 할 수 있을 듯합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기본 4가지 유형과 더불어서요 2가지 유형이 추가된 형국인데요. 하나는 적절한 서비스나 제도 자체가 아예 부재하거나 개입 근거가 상당히 미약하거나 혹은 혼란스러운 경우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1유형이라 불렀고요. 다음에 2유형, 3유형, 4유형은 앞서 말씀드린 기본 복지사각지대 유형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서비스의 이용 혹은 제한이 된 6번째 유형이 추가가 될 수 있을 듯합니다. 마지막에 코로나19로 인한 서비스 제한 유형, 6유형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것이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되거나 감소가 됐었을 때는 상당 부분 해소가 될 유형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이 유형에서 중요한 것은 코로나19 그 자체가 아니고요. 차후에 다른 감염병 위험이라든지 돌봄 서비스 체계가 작동이 제한되는 경우에 또다시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사각지대 유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유형, 잠재적 사각지대 유형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서비스를 분명히 이용을 하고 있지만 이 서비스가 이용자 욕구에 충실하지 못할 경우에 언제든 서비스를 거부하고 혹은 이용에서 탈락될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건 역시 굉장히 중요한 사각지대 유형 중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러한 6가지 유형은요. 사각지대를 이론적으로 추상화시킨 것이기 때문에 현실에서 개인들이 마주하는 사각지대는 훨씬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돌봄 서비스의 사각지대의 유형과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추가적인 분석을 필요로 합니다. 그것은 크게 2가지의 분석인데요. 하나는 인천의 돌봄 환경을 수요와 공급 차원에서 진단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돌봄 서비스는 그것을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층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 수요층의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지자체의 공급, 즉 시설이나 서비스의 인프라가 제대로 충족되지 못한다면 이러한 수요와 공급은 적절히 매칭되기가 어렵습니다. 다음으로는 사례 연구를 통해 6가지 사각지대 유형별 경험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서 아동과 노인, 장애인을 중심으로 분석 및 조사를 진행하려 합니다. 물론 현재 연구는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오늘은 모든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보시는 자료 화면에서 밑줄이 쳐진 바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이제 본격적으로 인천의 돌봄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 현황, 그리고 서비스의 접근성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은 크게 2가지로 구분해서요. 첫 번째는 수요와 공급 차원의 진단, 그리고 뒷부분에는 돌봄 사각지대의 사례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시는 바와 같이 21페이지, 자료화면 21페이지서부터 34페이지에는 다양한 통계표들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이 표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설명드리는 것은 연구 발표의 효율성 측면에서 다소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우선 해당 분석표들의 주요한 공통적인 결과 내용을 축약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된 기술 통계표들의 데이터들은 군구와 읍면동의 협조를 얻은 자료에 기존 통계청 자료를 활용한 혼합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돌봄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을 대표하는 시설이나 서비스의 현황을 군구 단위로 비교한 자료입니다. 즉 읍면동 단위의 세부적인 분석은 이 표에는 기재가 되어 있지 않고 군구 단위의 체계적이고 보다 거시적인 측면에서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말씀을 드리자면요. 아동과 노인, 장애인의 분석 결과는 군구 단위로 살펴본 돌봄 서비스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인구수에 상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른 말씀으로 드리자면 즉 수요가 많은 지역에 우리 인천에는 시설과 서비스 역시 많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본다면 수요와 공급은 적절하게 일치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인 이용 환경은 많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령 도서 지역으로 분류되는 강화, 옹진 등을 주축으로 한 일부 군구들은 아동 인구 대비 시설 개소수가 오히려 많은 모습을 보입니다. 즉 이러한 지표들만 본다면 해당 구들의 이용 환경이 보다 긍정적이다 혹은 양호하다라고 볼 수 있을 법도 한데요. 그렇지만 동시에 이러한 해당 지역들은 일부 돌봄 서비스나 시설의 유형이 아예 부재한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 34페이지까지의 연구 결과들은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아동과 장애인, 노인 등의 분석 결과를 요약할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렇다면 보다 구체적으로 아동과 장애인 시설을 중심으로 돌봄 서비스 이용 시설의 접근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접근성은 물리적인 측면에 국한을 해서 우선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돌봄 서비스가 대인 대면 서비스이기도 하고요. 대인 대면 서비스라는 특성에서 시설 이용은 여러 가지 심리사회적 영역의 발달이라든지 욕구 충족과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앞서 보여드렸던 21페이지서부터 34페이지까지의 모든 시설과 서비스를 이 분석에 포함시키지는 않고요. 이용시설, 즉 이용자가 직접 내 방에서 해당 시설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누릴 수 있는 항목들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분석에 이용된 주요 자료와 방법은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먼저 아동 및 장애인 시설 및 아동 인구의 물리적 분포를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아동 시설의 밀집도를 표시한 그림입니다. 오른편의 그림을 보시면 보다 밀집된 지역들이 진한 색깔로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즉 36페이지의 아동시설의 분포를 보시면 시설이 밀집된 지역은 우리 인천의 도심지를 기준으로 중앙 및 동부에 밀접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38페이지의 그림을 보시면 아동 전체의 인구를 살펴보면 도심지 중앙이나 동부보다는 타 시도, 타 지자체의 경계와 맞닿아 있는 지역들을 중심으로 아동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들의 그림상 색깔이 좀 더 진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결과를 본다면 현재 인천의 아동 돌봄 서비스의 이용시설 분포는 우리가 아동을 사회경제적인 수준으로 감히 구분을 해보자면 보다 보편적인 수준의 아동 돌봄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의 분포와는 다소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을 듯합니다. 그렇지만 이를 동별 취약 아동 인구수, 즉 법 행정동을 기준으로 해당 행정동의 기초수급 및 차상위 가구 중에 아동이 포함된 읍면동 가구 수를 비교해 보자면요. 취약 아동 인구수가 많은 지역과 아동 돌봄 서비스 이용시설의 분포는 어느 정도 일치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즉 보시는 그림을 앞서 살펴보셨던 아동시설의 분포와 대비를 시켜보신다면 진한 색으로 표시된 지역들이 상당 부분 전체 인구와 비교했을 때는 일치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만 자세히 좀 더 살펴보아야 될 것은 일부 행정동의 경우는 아동 전체 인구수에서는 밀집도가 높지 않지만 취약 아동 인구수에서는 밀집도가 높은 읍면동들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41페이지를 보시면요. 시설과 아동 및 장애인 인구의 단순 분포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동을 중심으로 시설과 인구는 공통적으로 도심지에 밀집해 있습니다. 특히 시설은 도심지 중앙 6개 구의 경계선 인접 지역 및 중동부에 밀집해 있습니다. 이에 반해 전체 아동 인구의 도심의 각 분포는 도심지 중심의 분포가 두드러집니다. 반면 취약 계층 아동은 일반 아동에 비해서 중앙지역 밀집이 두드러지는 모습을 보입니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밀집 수준이 역전된 지역이 존재합니다. 결국 이것은 돌봄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 간의 간극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듯합니다. 특히 취약 계층 아동이나 장애인의 경우에는 예상 이용 인구는 많으나 시설이 부족한 지역이 존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보다 구체적으로 물리적인 돌봄 서비스의 접근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분석은 읍면동에 존재하는 취약 아동 인구수나 전체 아동 인구수의 숫자만을 가지고 분석한 것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행정동을 기준으로 공시지가 하위 20%의 집값을 기준으로 해당 취약 주거지를 선정하고 이것을 해당 시설의 서비스 면적을 산정한 뒤 서비스 면적에서 주거지를 제외한 서비스 사각지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만 이러한 서비스 사각지대는 우리 연구가 실제로 아동과 장애인, 노인이 포함된 가구의 위치를 정확히 추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연구 윤리적 측면과 절차적 측면에서 그것은 제한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요. 몇 가지의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연구 결과를 직접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취약계층, 아동과 장애인, 노인의 취약계층들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했었을 때 몇 가지의 서비스 사각지대 유형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4페이지에 제시된 그림을 보시면 첫 번째 유형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적색으로 표시된 점이 시설이고요. 황색으로 표기된 것이 공시지가 하위 20%의 취약 주거 세대입니다. 이것을 보시면 첫 번째 유형은 시설의 숫자는 적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황색으로 표기된 취약 주거지대, 즉 잠재적인 서비스 이용자가 밀집해 있어서
서비스 접근성이 굉장히 낮을 수 있습니다. 45페이지의 두 번째 유형을 보시면 취약 주거 세대 수는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시설 간의 거리가 굉장히 먼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취약 주거 세대 수는 많지 않으나 시설 간 거리가 멀고요. 또한 시설의 개소수 역시도 많지 않은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취약 주거 세대 수는 많으나 시설 개소수가 적은 경우입니다. 이처럼 아동과 장애인의 취약 주거지를 중심으로 이들이 맞이할 수 있는 서비스 환경은 지역별 편차가 굉장히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50페이지에서 51페이지의 내용을 보시면요. 사실 이러한 분석은 분명한 한계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 연구에서 또 다른 연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분석이 있는데요. 그것은 보다 구체적인 서비스 접근성을 파악하기 위해 서비스 이용 시설을 중심으로 이용자 수를 활용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아동의 연구 결과만 진행이 된 상황이어서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오른쪽에 보시는 표처럼 이용자의 실질적인 이용자 숫자를 가지고 서비스 접근성을 파악해 봤을 경우에는 앞선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지역별 서비스 접근성의 편차는 굉장히 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구체적인 돌봄 사각지대의 경험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하였던 분석은 물리적인 요인만을 가지고 돌봄 서비스 사각지대의 양태를 논한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경험을 우리가 알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돌봄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를 중심으로 서비스 발굴 및 전달 사례를 조사하였습니다. 6가지 유형에 맞춰서 중요한 사례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가지 유형은 앞서 말씀드렸던 돌봄 서비스 사각지대의 6가지 유형과 동일합니다. 먼저 첫 번째 유형입니다. 적절한 서비스가 부재하거나 개입 근거가 미약한 경우입니다. 50대 여성분 독거하시고 계신 지적 장애인분의 사례입니다. 이분은 지적 장애인으로서 모친과 함께 생활하다가 혼자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요. 당사자분의 욕구는 주거 환경 개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의 의사소통 능력이 어려운 면도 있기도 하시고 무엇보다 주거 환경 개선이라는 것은 서비스 효율성과 접근성 측면에서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거 환경이 취약성이 드러날 때까지 이것이 방치가 되고 뒤늦게 발굴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즉, 이 문제는 우리가 어떠한 여러 가지 요인들을 서비스 효율성과 효과성 측면에서 언급을 하다 보면 누적적인 위험을 파생시킬 개연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일한 1유형에서 학대로 인한 호적 미등록 아동의 사망 사례도 있었습니다. 모친이 이전 결혼해서 아동을 출생을 하였으나 현재 동거하고 계신 남성이 이를 거부하였고 아동학대 피해가 발생을 해서 아동이 사망한 사례입니다. 즉, 생물학적인 부모 위주의 출생신고 제도로 인해서 이 피해 아동은 가장 기본적인 보호체계의 진입이 지연되었습니다. 사실 그간에 우리는 여러 가지 공적 체계를 통해서 취약계층의 아동이라든지 여러 대상들을 발굴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경주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제도 자체에 편입이 되지 못한다면 여전히 발굴이 어려운 측면도 분명히 존재하는 듯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유형으로 신청 정보 접근이 어려워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주로 노인과 장애인분들을 중심으로 발생을 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장애인 활동 지원 대상자임에도 노인 돌봄 서비스를 받아온 노부부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인구 사회학적 조건 변경에 따라서 별도의 서비스 신청 과정이 존재하는데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보 접근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신청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대용의 서비스를 이용했던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유형입니다. 이는 신청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나 미신청, 미이용하는 경우입니다.
특징적인 것은 우리가 흔히 서비스가 전달 혹은 이용이 완료되었다라고 인식 혹은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서비스 이용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효율성에 신장시키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가령 58페이지 하단에 70대 남성 독거 노인분의 사례는 반찬 지원이나 물품 지원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실제 사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은 매우 낮았습니다. 59페이지에 50대 후반 탈시설 지적 장애인 분의 사례도 유사합니다. 탈시설 후에 인지 능력이 취약하시기 때문에 건강검진이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위험 요인들이 계속 누적이 되는 경우를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4유형입니다. 이는 신청 자격 심사에서 탈락한 경우입니다. 발달 장애인 분들의 경우에는 일부 도전적 행동이 심하거나 완력이 매우 강한 경우가 있어서 1:1 이상의 돌봄 서비스를 필요로 하지만 충족이 어려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40대 장애인 부부의 사례입니다. 남편분께서는 활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시고 경증 장애인인 아내분의 일상을 지원해왔으나 남편분께서 건강상의 이유로 거동이 어려워졌습니다. 아내분은 남편과 같은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고 싶었지만 심사에서 탈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분은 이 서비스를 이용 중이기 때문에 눈앞에서 보이는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타까움이 매우 컸다고 합니다. 더불어 서비스 지원 조사 시에 혼자서는 아내분께서 정확한 응답이 어려움에도 이것이 고려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위험이 누적될 개연성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5번째 유형입니다. 서비스 이용 중이지만 충분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63페이지를 보시면 중도 입국 학령기 취약 아동의 경우인데요. 흔히 우리는 다문화 가정이라고 했었을 때 동남아 지역에 전통적으로 동남아 지역의 이주 여성분을 중심으로 한 한국인 출생 남성분들과의 결혼을 한 다문화 가정의 양태를 머릿속으로 흔히 그려왔는데요. 그것과 달리 국외 출생으로서 성장 후에 한국으로 이동한 중도 입국 아동들의 사례의 경우에서는 이 아동들이 다문화 가정 범주 안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서 서비스 이용 등이나 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마지막 유형입니다. 이것은 코로나19로 인해 시설 운영이 중단이 되면서 다양한 어려움이 나타난 경우입니다. 가령 지역아동센터의 경우에는 등교 제한으로 인해서 역설적으로 이용 욕구가 오히려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시설은 이것을 감당해야 됨과 동시에 방역 수칙도 준수해야 되는 이중고를 경험을 하였습니다. 더불어서 코로나19 이후에 등교가 제한이 되면서 직간접적인 관리 감독이 어려운 취약 주거 환경 하에서 일부 아동들의 학습 결손이 크게 우려가 되는 경우도 존재를 하였습니다. 이상의 사례 연구 결과들을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요. 이것은 결국 돌봄 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바를 상기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사각지대의 문제는 가족과 주거 환경이 결합된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예방과 사정 및 지원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돌봄 서비스의 특성인 대면 서비스로서의 질적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연구 결과를 통한 정책 제언을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페이지 하단에 기재된 사례 중심의 귀납적 접근을 통한 서비스 공백 및 제한 요인을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연구와 2020년에 진행한 선행 연구에서도 드러나듯이 돌봄 서비스 사각지대는 2가지 이상의 위험 요인이 결합된 고위험 혹은 복합 문제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흔히 머릿속으로 떠올렸을 때 한 가지의 문제가 매우 심한 고위험 사례도 그 위험성이 상당하지만 여러 가지 욕구들이 결합된 사례가 발생을 하였을 때 돌봄 서비스의 공백 대응은 매우 어렵습니다. 즉, 한 가지의 욕구와 문제가 있다면
돌봄 체계의 기존 돌봄 체계의 대응을 통해 이 공백을 해소할 수도 있었지만 몇 가지의 위험 요인이 중복되다 보니까 오히려 기존 서비스의 돌봄 체계 간의 상충을 일으켜서 돌봄 서비스 공백이 나타나는 경우를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정보 공유와 접근성의 신장 역시 매우 중요한 발굴 및 예방안입니다. 돌봄 서비스 사각지대 사례는 지속적으로 복잡하고 다변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분절적으로 현재 운영되는 공공사례관리 정보 등을 연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돌봄 사각지대 집단 혹은 사례의 성격을 취약성과 그 욕구에 따라 분류하고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각지대의 문제가 신청주의와 재정의 틀 안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라면 서비스 효과성과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보시는 그림처럼 이러한 작업들은 매우 필수적인 작업들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지원 방안입니다. 먼저 서비스의 양적 측면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서비스의 총량을 늘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단순한 서비스의 총량은 양적 증가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양적 증가보다는 돌봄 서비스의 이용자의 측면에서 실제 이용자의 생활 시간을 기준으로 시간적인 공백을 메워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서비스의 질적 측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우리가 돌봄 서비스의 양을 확충하고 체계를 공고히 한다고 하여도 결국 이것은 대인 대면 서비스이기 때문에 서비스의 선택, 서비스의 신뢰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남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종사자와 이용자, 양자의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측면입니다. 돌봄 서비스의 특성상 사각지대의 문제라는 것은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정책과 분리해서 생각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발굴과 신청이라는 기조하에서 이용자의 가장 가까운 행정구역 단위라고 할 수 있는 읍면동 중심의 가장 간편하고 통합적인 서비스 접근 경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이상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돌봄 서비스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방안 연구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유비 박사님 발표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유비 박사의 발표에 대한 의견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인천시 사회서비스원 유튜브 채널에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패널 토론 시간을 통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토론 진행에 앞서 10분간 휴식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후인 오후 3시부터 다시 접속을 부탁드립니다. 휴식 시간에도 실시간 댓글로 많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10분 뒤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 제3
3차 인천복지정책 연구포럼 2부 패널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토론은 좌장이신 성운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정호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과장을 맡은 성운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정호입니다. 패널 토론, 본격적인 패널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토론을 맡아주신 선생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장애인 차별 탈퇴연대 강종희 사무국장님입니다. 그리고 세월 종합사회복지관 재활용 과장님이십니다. 이번 연구의 공동연구원이시죠. 인천 여성가족재단 이혜진 연구위원님 모셨습니다. 이렇게 세 분께서 앞서 유비 연구위원님의 발표에 맞춰서 토론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강종희 사무국장님의 토론을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천장애인 차별탈퇴연대 강종희 사무국장입니다. 말씀 편했는데. 네. 먼저 이제 코로나 시기를 지금 막 지나고 있는데, 인천여성가족재단하고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에서 이런 돌봄 사각지대와 관련한 사실 사회복지계의 오랜 화두이기도 한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와 연구 포럼을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굉장히 의미 있는 자료를 보게 된 것 같아서 저희 활동가들하고 회원분들하고도 반드시 공유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에서 뭐 장애인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각지대 사례라든가 연구가 많이 이야기가 됐는데, 제가 이제 토론에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그 생애 주기별로 그리고 장애 유형별로 사각지대가 또 당연하게도 다릅니다. 특히 이제 장애인 같은 경우에 영유아기의 돌봄 사각지대가 상대적으로 다른 생애 주기에 비해서 많이 큰 것으로 나오고 있고, 또 이제 장애 유형별로 봤을 때도 지체 뇌병변 장애인보다는 이제 지적 장애인이나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른바 이제 발달 장애인의 사각지대, 돌봄 사각지대가 큰 것으로 현장에서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발달 장애인 관련한 부분들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1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연구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발달 장애인 중에서 80%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울 정도의 지원이 필요하고, 또 특히 이제 만 18세 미만의 성인이 아닌 발달장애인 중에서 59.4%가 일상생활 모든 영역에서 또 거의 대부분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발달장애인 일상생활 지원과 관련한 서비스는 대부분 이제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가 발달 장애인 같은 경우에 한 달 평균 120시간 정도, 그러니까 하루에 4시간 정도 지원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게 이제 최중증이라고 하는 최중증 발달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대부분 120시간에서 150시간 이 정도 영역을 지금 넘지 못하고 있거든요. 참고로 이제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는 최고 등급을 받았을 경우에 한 달에 480시간을 지원받습니다. 네, 그거에 비하면 정말 그 가장 하위 범주에 속하는 지원 서비스를 지금 받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렇게 이제 그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가 적다 보니 발달 장애인의 돌봄 사각지대를 지금 메우고 있는 게 이 부족한 시간을 교육기관이라든가 또는 장애인 복지기관, 이 기관들이 제공하는 이른바 집합적 서비스를 이용해서 부모나 가족이 짊어지고 있는 부담을 경감하고 있죠. 하지만 이런 서비스들 사실은 총량적으로 앞에 연구에도 나왔듯이 총량적으로 정말 절대적으로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오늘 발제에도 여러 가지 돌봄 사각지대 사례들이 많이 발표가 됐는데, 그 중에 이제 발달 장애인 관련한 사례가 가장 많이 있었던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발달 장애인 돌봄 사각지대는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달 장애인 돌봄 지원은 사실상 많은 양의 1:1 지원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제 현실은 그 양이 턱없이 부족하고, 부족한 시간을 결국은 집합적 서비스인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이라든가 학교라든가 방과후 활동 서비스, 장애인 복지관, 주간보호센터, 주간활동 서비스, 평생교육기관 등등을 통해서
해결하고 있는 것이죠. 또는 이제 장애인 거주시설과 같이 집단 수용의 형식으로 이 문제, 장애인 돌봄 사각지대의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때문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장애인 돌봄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이런 이용기관들 또는 집단 수용 형식으로 부족한 돌봄 사각지대를 어느 정도 메워왔는데,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이런 이용기관들은 거의 다 이제 휴관이라든가 문을 닫게 되었고, 장애인 거주시설은 이른바 코호트 격리와 같은 형식으로 외부와의 교류가 완전히 차단되는 이런 식의 운영을 하게 되면서 결국 이 대부분의 시간을 이런 기관들에서 보냈어야 하는 발달장애인의 돌봄 사각지대가 상대적으로 많이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돌봄 사각지대에는 결국은 발달장애인 가족들의 돌봄 부담으로 고스란히 이제 전가될 수밖에 없었고, 코로나 시기에 이제 불과 2년이 못 되지 않은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가족들의 잇따른 자살 사건이라든가 이런 사건들이 뉴스에 지금도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고요. 또 이제 돌봄 공백이 커지면서 발달장애인이 실종되거나 그 실종된 발달장애인이 또 이제 사망하는 이런 일들도 연이어 있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극복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코로나가 극복될 수 있을까? 포스트 코로나가 아니라 결국은 위드 코로나, 그러니까 이제 감염병 위기와 함께 계속 살아가야 되는 이런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시기에 결국은 이제 전 사회적으로 비대면 또는 언택트 같은 것들이 강조가 되고 있죠. 하지만 돌봄 영역에서만큼은 사실은 여전히 대면 지원이 불가피하게 필요할 수밖에 없고요. 때문에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도 장애인 돌봄의 과제는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많이 의존해왔던 집합적 돌봄 서비스를 좀 줄이고 1:1 지원 또는 소규모 지원 위주로 밀접도를 최대한 줄이는 그런 형태로 좀 전환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특히 이제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활동 지원 서비스가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중증 발달장애인 1:1 돌봄 지원 현실화는 어떤 것보다 이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가 이제 인지장애에 대한 서비스가 사실 잘 고려가 되지가 않고, 대부분 기능 제한, 이른바 신체적 기능에 제한이 있는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체라든가 뇌병변 장애인 위주로 서비스가 설계되어 있고, 그런 문제로 인해서 이제 발달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너무나도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인천시는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시자체 활동 지원 특례 서비스를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한 달에 80시간 정도를 지원받고 있고, 여기에 이제 특례 지원 항목에 18세 이상 발달장애인 경우에 가점 10점을 주게끔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근데 과연 이것만으로 과연 발달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이 서비스의 부족함을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좀 있고, 그래서 발달장애인 돌봄 서비스와 관련한 특화된 서비스가 좀 별도로 좀 고민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있고요. 또 하나는 특히 이제 중증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 서비스 시간도 부족한데 서비스 매칭이 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앞에 사각지대 사례에서도 조금 특이한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서비스 욕구도 있고 신청도 했고 신청을 통해서 서비스도 지원을 받았는데,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른바 장애인 활동 지원사가 이 중증 발달 장애인과 매칭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나도 중증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장애인 돌봄 영역에서도 중증 발달 장애인과 관련한 돌봄은 가장 난이도가 높은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서비스를 기피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는 민간 영역에서 바우처 서비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비스 하겠다는 사람이 없으면 사실 방법이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장애인 부모님들 일각에서는 차라리 그러면 내가 서비스를 할 테니 가족이 이 활동 지원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자격을 열어달라,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안으로 사회서비스원, 인천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종합재가지원센터를 통해서 공적으로 좀 이런
중증 발달 장애로 인해서 서비스 매칭이 되지 않는 장애인들에 대한 특화된 서비스를 좀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이제 사회 서비스원이기 때문에 이런 중증 발달 장애인과 관련해서 민간 장애인 활동 지원사보다 더 많은 전문성도 가질 수 있고 또 안정적인 서비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공공성이 담보되어야 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사회 서비스원의 역할이 기대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그 집합적 장애인 돌봄의 핵심이 이제 장애인 거주 시설입니다. 장애인 거주 시설에 인천에만 해도 한 800여 분의 장애인분들이 살고 계신데요. 작년 2020년 12월에 흥미로운 조사 결과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13회 그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당사자국 회의에서 발표됐던 내용인데요. 전 세계 코로나19 사망자를 분석을 해봤더니 47%가 시설 거주인이었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이 시설 거주인이 다 장애인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또 이제 노인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분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 감염병 시대에 집단 거주 형태의 서비스가 과연 지속적 가능한 돌봄 대안이 될 수 있을까? 그동안은 이것이 한쪽으로는 불가피함 또는 필요에 의해서 이런 서비스들이 주류를 이어왔는데, 코로나 시대에는 오히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인권적으로도 또는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대응 체계에서도 굉장히 큰 사각지대를 만들 수밖에 없는 체계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러면 그동안 이제 이런 거주시설, 집단 거주시설 중심으로 되어왔던 돌봄 서비스들은 과감하게 이제는 이제 지역사회 통합 위주로 지역사회 안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인프라와 돌봄 체계를 마련해서 하는 서비스가 과연 바로 미래의 돌봄 서비스 대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장애인 탈시설 문제는 그동안 인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부분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되어 왔지만, 지금은 이제 거기에 더불어서 이런 감염병 위기와 관련한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라도 탈시설 지원에 대한 필요성, 정당성이 더더욱 많이 부여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인천시가 마침 올해 이제 바로 불과 지난달이었나요? 장애인 전환지원센터가 만들어졌습니다. 오랜 동안 장애인계에서 염원이었는데 이 장애인 전환지원센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장애인 전환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중장기적으로 인천 지역의 탈시설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탈시설 지원을 넘어서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서비스를 어떻게 지원 체계를 만들고 인프라를 구축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지원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모레가 바로 이제 장애 등급제가 폐지된 지 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2019년 7월 1일 날 장애 등급제가 만들어진 지 31년 만에 폐지가 됐었거든요. 이제 2주년을 맞는데, 사실 장애 등급제 폐지되면서 정부가 약속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장애인 개별 맞춤형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었고, 그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인천 사회서비스원을 만드는 것도 그 하나의 영역 중에 하나였죠. 하지만 지금 이제 2년이 지난 현재에서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아직까지 그런 개별 맞춤형 서비스가 충분히 되고 있는가, 그래서 돌봄 사각지대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었는가 라고 하는 질문으로 좀 돌려보면 아직까지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많은 부족함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개별 맞춤형 서비스야말로 앞으로 이 돌봄 사각지대를 줄이고 돌봄 지원 서비스가 나아가야 될 미래형 방안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인천 사회서비스원의 연구가 이런 개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으로 나아가는데 큰 디딤돌이 되는 그런 연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서 유비 부연구원님의 발표가 시간 제약으로 이제 아동의 돌봄을 중심으로 주로 설명하신 부분들이 많았는데, 장종훈 사무국장님의 토론을 통해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느끼는 장애인 돌봄과 관련된 서비스 욕구들이 잘 정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장애인 한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인과학적 특성에 따라서 또 장애 특성에 따라서 더 서비스가 개별화되고 전문화되고 다양화된 필요성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고요. 그러면 그 다음은 세화종합사회복지관 재활용 과장님의 토론을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태아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재아름입니다. 저는 복지관의 사례들을 중심으로 돌봄 사각지대와 지원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 사회에서 이제 더 이상 돌봄이란 건 가족이나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이제 사회의 책임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등의 비공식 돌봄 체계만 의존할 수 없는 대상들이 더욱 많아지고 돌봄 개념이 확증되어가는 추세에 따라서 우리 사회는 돌봄에 관해서 많은 사회적 제도를 마련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고 또 코로나 확산과 함께 돌봄에 대한 욕구는 더욱 높아지고 사각지대는 더 늘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는 이 현 시점에서 굉장히 잘 이루어져야 되는 시의적절한 연구라고 생각을 하고 연구에서 제시한 이런 인구 분포나 서비스 접근성에 대한 분석 자료는 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또 이제 돌봄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좋은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돌봄 욕구는 대상과 형태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양적인 수치나 인구 분포로 돌봄 서비스의 욕구와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이 나올 수 있을까에 관해서는 조금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 제시하신 것처럼 사각지대의 특성이 다양한 양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사례 중심의 귀납적인 접근을 통해서 서비스를 개발하고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복지관에서 접한 사례들을 좀 바탕으로 돌봄 사각지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두 가지 사례를 제시했는데요. 이제 두 가지 다 저희 복지관에서 마땅히 연결할 돌봄 서비스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들을 좀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이제 65세 미만의 1인 수급 가구 지역 주민이 질병으로 인해서 고동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로 이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데 병원에서 더 이상 치료적인 상황으로 입원은 불가하고 일반 병원에 입원을 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인이 아니기 때문에 노인 돌봄 서비스들은 이용을 할 수가 없었고 또 마련되어 있는 가사간병 서비스 같은 경우는 심의 기간을 굉장히 기다리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양병원을 어렵게 알아봐서 요양병원에 입소를 하게 됐지만 수급자 가정에서 사실 장기 요양 대상자가 아닌데 요양병원비를 감당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이제 퇴원 후에도 그럼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을 굉장히 겪으시는 사례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 역시 사실 비슷한데요. 이분은 노인분임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수술 후에 일정 기간이 2달 이상의 기간이 지나야지만 장기요양 등급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기간 동안 사실 돌봄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집안에서 혼자서 거동이 전혀 안 되시는 분이셔서 저희가 굉장히 오랜 설득 끝에 요양병원에 입소를 했는데 요양병원 입소 후에도 계속 치료적인 치료가 필요해서 장기간 요양병원 입소를 좀 하시고 그 이후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좀 겪었던 사례입니다. 이 사례들처럼 특별한 의료조치가 필요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상적인 생활유지가 좀 어려워서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요양병원에 입소를 하는 일도 빈번하고요. 또 이러한 비용들은 저소득층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이는 나중에 경제적인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또 혼자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이나 장년층들은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보호자가 없는 집으로 퇴원을 했을 때 긴급하게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지만 지금 현재 있는 돌봄 서비스들은 긴급하게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혼자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은 여러 가지 정보를 탐색하고 방법을 찾아보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방치되는 경우가 더욱 많습니다. 현재 돌봄 공적 체계가 상당 부분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자의 시급성보다는 나이, 뚜렷한 질병에 대한 진단 여부, 장애 등급, 소득 기준 이러한 여러 가지 기준들에 의해서 서비스 연계가 지연되거나 또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여러 가지 돌봄 서비스가 공급자 중심으로 파편화되어 있고 또 본질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기존 돌봄 제도들은 영구적인 기능 저하를 전제로 하고 있어서 일시적이고 단편적으로 발생하는 돌봄 욕구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아복지관에서는 지금 이러한 문제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공적 돌봄 체계에서 지원받기 어려운 중장년층과 그리고 공적 돌봄 체계 연계 전에 긴급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긴급 돌봄 서비스를 21년부터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지원 사업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연수구청 재가복지센터, 연수지역자활센터, 통장자율회 등과 협약을 체결해서 사각지대 발굴을 하고 그리고 긴급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 2021년에만 6살 이상이 연결되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설과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는 중장년층을 위한 돌봄 서비스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긴급한 돌봄 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서울시의 돌봄 SOS 센터와 같은 위기 대응 체계가 지자체 차원에서 마련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실직이나 소득 감소 등의 경제적인 어려움은 이제 기존에 구축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한 것에도 좀 사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돌봄 비용에 대한 부담은 소득이 감소함으로 따라서 이러한 정기적인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더욱 어렵게 좀 만들었습니다. 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학교나 시설 등의 비대면 전환은 또 새로운 돌봄 욕구를 양산했는데요. 가정 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서 가정 내의 돌봄에 대한 필요성은 커졌지만 사실상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면서 새롭게 발생한 돌봄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돌봄과는 다른 기준 체계를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비스 지원을 위한 새로운 시설과 정책을 마련하기에는 사실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때문에 기존의 사회복지 시설과 서비스들을 활용해서 서비스를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경제적인 침체로 국민의 대부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민간기관의 서비스 기준이 공공의 서비스 기준보다 좀 완화돼서 유연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서비스 기준은 지원 기준은 대부분 이제 공공의 기준과 비슷하게 적용되고 있어서 제외되는 대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지원 소득 기준이나 가족 형태 기준 이런 것들이 좀 완화되어서 새로운 지원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기존의 돌봄 관련 서비스들을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이용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방과후 교실이나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등과 같은 아동 돌봄 시설들을 비대면 등교나 비대면 프로그램 전환 시 일정 서비스 비용을 지불을 하더라도 다른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돕는다든지 장애인이나 노인 시설 역시 일회성 서비스 이용이 좀 가능하도록 하면 돌봄 공백을 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기존에 있는 각각 돌봄 서비스들이 네트워크 체계가 이루어져 있다고는 하지만 각 기관별로 부처별로 사업들을 관리, 연계하는 통합 시스템이 부재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지원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민간 네트워크 강화뿐 아니라 공공부처 간의 장벽이나 기능과 역할상의 협업이 명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인천시의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효율적인 맞춤 돌봄 서비스 지원을 위해서는 각 기관들의 돌봄 서비스들을 관리하고 연계하는 통합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하고 이러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공적 비용 확보와 실질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 노인, 장애인 등 특정 취약계층만 돌봄 문제 대상자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인천 내에 많이 분포하여 있는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최근 사각지대로 많이 대두되는 청장년층 등의 기본 돌봄 체계가 포괄하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들을 위한 서비스와 제도가 마련되어야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아름 과장님의 토론을 들으셨습니다. 재아름 과장님께서는 이제 지역사회 차원에서 다양해지는 돌봄의 필요와 욕구에 민간기관의 기능을 어떻게 유연화함으로써 서비스 공백을 메꿀 수 있을지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유비 부연구원님의 연구에 굉장히 좋은 참고 자료가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유비 부연구위원님의 공동연구원이시죠. 인천여성가족재단 이혜진 연구위원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천여성가족재단의 이혜진 연구위원입니다. 우선 돌봄 정책의 확대 기조 속에서 시의적절하게 지역별 돌봄 환경을 진단하고 돌봄에 대한 여러 어려움을 유형화해서 사각지대 경험을 파악하고자 한 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팬데믹 상황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재조명하게 하였고, 그 중에서 특히 우리가 일상적으로 당연하게 생각해 오던 것들을 당연하지 않다라는 것들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사회적 돌봄이 중단됨으로써 가족 돌봄 부담이 증가하고, 다양한 측면에서 가족의 격차라든지 환경의 변화, 성별이나 계층별 그리고 연령별로 편중된 제도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점차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연구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인천시에는 50만 명 정도의 아동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효율성이나 효과성을 고려해서 돌봄 기관들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런 돌봄 기관들이 일제히 멈추거나 혹은 특정 계층에게 몰림으로써 아동들이 방치되거나 혹은 또 다른 사각지대로 몰리는 양상들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아동은 아까 토론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뭔가 기능 저하를 통한 돌봄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적 측면에서도 아동 돌봄은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돌봄과는 좀 약간 계층을 좀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다양한 돌봄의 측면들을 또다시 한번 재조명을 해볼 수 있는 하나의 기회이자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동연구자로서 지금까지 토론자들께서 언급해 주신 것들을 종합해서 개인적 의견을 덧붙여보자면, 결국 돌봄 서비스는 생활지역 내에서 접근성이 확보된 곳에서 양적이고 질적인 측면들이 모두 확보되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인천여성가족재단에서도 아까 사회자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초동돌봄 연구를 유비 박사님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연구에서도 돌봄의 양적 확대와 더불어서 질적 확보, 더불어서 공적 돌봄에 대한 정책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토론자들께서 말씀해 주신 돌봄 정책의 개별성이라든지 다양한 양상에 대한 유연한 대처는 기본적으로 돌봄 정책 추진에 있어서 대상자의 주체성에 대한 그리고 대상자의 인권에 대한 존중에 기반해서 추진되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연구 기간 동안 말씀해 주신 의의들을 고려해서 보다 양 연구 모두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산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로써 이제 세 분의 패널 분들의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세 분 패널의 말씀에 대해서 유비 연구위원님의 말씀을 또 듣겠습니다. 예, 소중한 토론문 제시해 주시고, 패널로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시해 주신 두 가지 토론문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요. 두 토론문 모두 현장의 시각에서 본 연구에 아주 시적절한 재현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토론문 같은 경우에는 장종인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토론문의 사례들을 보면 볼수록 이 사각지대의 발생이라든지 심화는 결국 제도적 측면에서 하향식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아래에서 하향식으로 접근하는 방식들이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런 제도의 상충 지점 같은 것들은 현장이 아니면 절대 파악하기가 어려운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활용해서 사각지대의 논의를 우리가 축약하고 그것을 통해서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지금 제시해 주신 것처럼 근래의 시점이 장애인 돌봄 사각지대 돌봄 서비스에서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고 이 발달 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돌봄 서비스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그 대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연구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연구에서 사례 조사에 많은 그 힘을 쏟고 있는 것도 이러한 연유고요. 제시해 주신 사례들을 이 사례 연구에 충분히 녹여서 구체적인
연구 결과들을 도출해 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재아름 과장님의 그 토론문인데요. 이 사례 역시 현장 중심의 매우 중요한 제언들을 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지금 근무하고 계신 세화종합사회복지관의 사례들을 열거해 주셨는데요. 이러한 사례들의 내용 자체도 내용 자체이지만 특히나 돌아범직한 것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긴급 돌봄 서비스를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지원 사업을 통해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과 연수구청, 재가복지센터, 연수지역자활센터, 통장 자율회 등을 통해서 연계 등을 통해서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뜻합니다. 이것들은 결국 우리가 지금 구축하고 있는 공적 돌봄 서비스 체계 혹은 민간 돌봄 서비스 등의 체계의 연계와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보 접근성이라든지 서비스 접근성이 신장될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덧붙이자면 우리가 이런 돌봄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혹은 새로운 돌봄 서비스를 개발하고 연계하는 과정에서는 새로운 자원이라든지 새로운 주체들이 필요할 텐데 사회적 경제나 우리가 우리 지역 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자원들을 통해서 연계한다면 이런 돌봄 서비스 사각지대의 문제를 해소하는데 매우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를 통해서 장기화가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는데 사실 이 코로나가 작년서부터 매우 확산이 되었고 현재에 와서는 사실 장종인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위드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현재는 우리가 이런 코로나와 함께 같이 생활하는 것이 익숙해진 듯합니다. 그렇지만 이 코로나는 분명히 현재 백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치들을 통해서 감소 내지는 종식될 개연성이 분명히 있고요. 이렇다면 우리는 사실 코로나로 인한 사각지대는 자연스레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또 희망도 있을 듯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연구 발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로 인한 사각지대 그 자체가 아니라 향후에 이런 감염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적 돌봄 체계가 작동이 제한될 수 있는 상황들을 염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민간이라든지 공적 돌봄 서비스 체계들의 연계를 통해서 이것들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소중한 토론문 굉장히 감사합니다. 네, 토론을 들으시는 분들께서 질문을 올리신 게 있어서 그와 관련된 답변을 좀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특히 장애인 돌봄과 관련된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중증 발달 장애인의 경우에 활동 지원사들 서비스 제공을 기피하는 경우에 대해서 아까 이제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중앙정부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변화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혹시 이제 지자체 차원에서 이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나 아이디어가 혹시 있을지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사무국장님께서 대답을 해주실 수 있을지. 예, 지자체 차원의 지원 대책이요. 사실 이제 중앙정부에서는 그 중증장애인과 관련해서 활동 지원 수가를 좀 가산 급여를 준다든가 이런 대안을 지금 내어놓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증장애인이라면은 그 다른 장애인보다는 활동 지원 수가를 좀 더 줌으로써 장애인 활동 지원사를 좀 유도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현장에서 체감할 때 그렇다고 그 수가 좀 가액을 더 주는 걸로 해서 유도가 충분히 되고 있는가 하는 측면에서 좀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안을 세운다고 하면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제일 핵심적인 거는 그 중증 발달 장애인들을 좀 공적으로 책임지고 돌봄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이고 그게 그 지금 인천사회서비스원에서 하고 있는 종합재가지원센터, 종합재가지원센터의 확장형 서비스 안에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평구에
종합재해지원센터 확장형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것을 통해서 그 활동지원사가 기피하고 있는, 민간 영역에서 기피하고 있는 중증 발달 장애인은 공공의 영역에서 사회서비스원을 통해서 지원이 될 수 있다면 제일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그 인천시 전역에 종합재해지원센터가 건립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반드시 포함해서 확장형으로 좀 추진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이 올라와서 같이 답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발굴과 지원이 핵심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지역에서 돌봄 사각지대를 효과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이에 관해서 일단 발표를 통해서 발굴과 지원에 대한 얘기를 하신 유비 부연구위원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리고 재하름 과장님의 현장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질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그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방안으로든 그 방안에 대해서는 이미 기존 연구들이, 수많은 연구들이 다루고 있는,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사각지대가 이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것은 신청과 발굴이라는 두 개의 기조를 가지고 발굴을 체계적으로 하고 신청도 보다 접근성 있게 많은 분들이 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스스로 찾아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는 두 가지 방안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논의만 본다면 사실 새로울 것은 없는데요. 보다 중요한 것은 그 발굴의 차원에서, 발굴이 관이면 관, 민이면 민, 어떤 특정 주체들이 이것을 의무를 가지고 발굴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가장 효율적인 것은 시민사회 차원에서 이러한 담론들이 형성이 되어서 주변의 이웃관계라든지 신뢰, 사회자본에 해당하는 지역사회 신뢰를 통해서 주변에 취약한 계층들이 없는지 혹은 어려움이 없는지를 이웃 주민들이 스스로 발굴해내고 연계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사실 타 지자체에서도 그래서 요 시민사회나 공동체 의식을 회복시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계속 열거를 하고 있고요. 신청 과정에서는 스스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두 가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정보 접근성은 둘째치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신청하기가 편리해야 됩니다. 즉 접근성이 용이해야 되고요. 그 접근성을 용이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지역사회 통합돌봄 구축 사업이라든지 여러 사업들을 통해서 이 접근성을 보다 신장시킬 수 있는 작업들을 진행 중입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읍면동에 가장 가깝고 편리하고 종합적인 그 신청 창구를 마련해서 편리하게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작업들을 병행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신청 자체가 예전에 우리가 이런 신청, 복지 사각지대를 신청한다고 했었을 때 저해 요인 중 몇 가지로 항상 얘기했던 것이 낙인감입니다. 그래서 복지를 받을 때 낙인감 때문에 부끄러워서 혹은 이것이 내가 죄를 짓는 것 같아서 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이론적으로 논의를 해왔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이게 작년 2019년과 20년에 걸쳐서 우리 인천 사회서비스원과 더불어 타 지자체에서 복지사각지대 관련한 실태조사와 연구를 수행한 적이 있는데요. 해당 결과에서 유임했던 것은 흔히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낙인감 같은 것들은 크게 복지 서비스를 신청하는데 큰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요. 오히려 실질적으로 내가 알지 못해서 다가가기 어려워서 신청을 하지 못했다라는 응답들이 많았습니다. 즉 이것을 보자면 지금 현재 우리 인천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복지 권리 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많이 신장이 되어 있다고도 조심스럽게 판단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스스로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혹은 체계적인 접근성이 신장이 된다면 신청과 발굴이라는 기조 하에서 사각지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사각지대 발굴의 가장 좋은 효과적인 방법은 지역 주민들이 이웃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발견하시고 그것들을 저희 복지관이든 공적인 주민센터든 이용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저희 복지관에서도 이렇게 지역 주민들이 의뢰해 주시고 지역 주민들이 이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부분들이 가장 사각지대를 발굴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것에서도 통장자유례와 사실 그 협약을 맺은 이유도 이러한 통장님들이라든지 혹은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들 또 지역의 상가에 계시는 상가 주민분들 이런 분들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분들에 대해서 많이들 말씀해 주시고 또 저희가 찾아갔을 때 실질적으로 사각지대가 발굴되는 경험이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역의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하는 것들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는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질문은요, 장애아동 돌봄 문제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장애아동 돌봄 문제가 두 가지 인구학적 특성이 중복돼서 서비스 제공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행정체계적으로 담당 부서가 명확히 구분되어 업무를 서로 미루는 경향도 있습니다. 장애아동의 경우 어떤 방식으로 행정적 대응이나 돌봄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져야 할지 사무국장님의 말씀을 좀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하셨듯이 이제 장애아동 같은 경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제 아동으로 분류해서 뭐 행정 체계도 아동 관련 부서에서 다 처리할 건지 아니면 장애인 복지로 분류해서 장애인 부서에서 처리할 건지 또 이제 영유아 시기도 어린이집은 인천 시 관할에서 운영을 하고요. 이제 유치원은 또 이제 시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자격 조건이라든가 서비스 지원 같은 게 많이 이제 분산되어 있고 산재되어 있고 또 이제 특수교육 지원 대상이 되는 과정도 여러 가지 절차를 겪어야 하는 사실 이제 장애인 부모님들도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고 현장에서 저희가 지원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어떻게 좀 그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명확한 그 지원 체계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공감대는 가지고 있고요. 근데 이제 행정 체계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서로 미루는 문제입니다. 이제 사실 이제 행정 체계에서 서로 우리가 지원하겠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용하는 또는 이 장애인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서로 등 떠미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제 책임 소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는 여러 군데로 나누는 것보다는 각 지역사회 중심,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앞으로 돌봄 지원 체계는 지역사회 중심으로 좀 재편될 필요가 있는데 이 지역사회에 이런 그 돌봄 서비스를 어떻게 일원화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행정적인 또는 지원 방안과 체계와 관련한 연구들이 좀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좀 한 곳으로 이런 지원 서비스를 모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원스톱 서비스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가서 이거 신청하고 저기 가서 저거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한 군데 가서 이 장애 대상자와 관련한 이러저러한 돌봄과 복지 서비스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한 군데서 원스톱으로 좀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좀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에 저희 한번 답변을 해보겠습니다. 질문은 돌봄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사회적 경제와의 연계의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연계가 되어야 하는지 연계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유비 선생님의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연구 발제 중에 제가 이제 언급을 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사회적 경제와의 이제 연계라는 것은 이 측면은 돌봄 서비스의 총량을 늘린다는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 총량을 늘리는 것이
뭔가 새로운 것을 굉장히 또 추가적으로 만들고 이러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 기존의 지역사회에 내재되어 있던 자원을 활용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이 사회적 경제의 개입 가능성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런 사회적 경제들의 주체가 굉장히 다양하기도 하고 이 각 주체들이 가진 또 전문성이라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런 그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돌봄 서비스 영역에 개입되고 연계할 수 있다면은 새로운 돌봄 서비스의 수요를 창출하고 공급도 원활히 매칭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존의 지역사회에 있는 내재되어 있는 돌봄 서비스 자원들을 개발을 하고 어떠한 주체와 어떠한 주체가 연결이 될 수 있는지를 계속 논의한다면은 보다 통합적인 지역사회 돌봄 모델의 발전 방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이상으로 이제 질문을 주신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할 수 있는 것들을 답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 연구가 이제 마무리가 완전히 돼서 한 발표는 아니고요. 지금 진행 중에서 이제 중요한 어떤 테마를 던지는 발표였는데요. 이 정도 발표하신 것만으로도 앞으로 인천의 돌봄 서비스에서 우리가 어떤 지점들에 대해서 확인을 해 나가야 하고 또 어떻게 서비스 체계들을 구축해 가야 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 이미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토론하신 우리 현장 전문가 선생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또 각 영역별의 필요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이제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들으시는 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돌봄의 욕구는 정말 너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또 너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서비스 체계는 그에 대응하기에는 너무 둔하고요. 너무 엄격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부정수급의 위험성이라는 덫에 사로잡혀서 적극적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을 돌봐야 하는 서비스 체계의 역할들을 잘 못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 부정수급의 위험성과 국민들이 서비스를 받을 권리 중에 이제는 좀 패러다임을 전환해서 부정수급의 위험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국민들의 어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 권리를 더 확보해주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는 시점이 대한민국에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연구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기반이 되고 주춧돌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특히 이제 민간기관, 공공체계 위원화는 사실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이제 재활용 과장님의 의견대로 민간기관을 어떻게 서비스 기능에서 적재적소에 잘 활용할 건지, 그리고 민간 기능의 역할을 어떻게 유연하게 변화시켜 나갈 건지, 그리고 그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인력을 더 확충해주고 재정을 확충해 줄 것인지가 앞으로 이제 인천을 포함해서 모든 지자체에서 갖고 있는 과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커뮤니티 케어는 그저 시설에서 사람들을 내보내는 걸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인력과 서비스를 제공해줘야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인천이 이번 연구를 기반으로 더 어떤 선도적인 모델, 지역사회 모델을 구축해 나갈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의 모든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활발한 토론을 이끌어주신 정종호 교수님과 발표자, 토론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인터넷 실시간 댓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질문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미처 답변드리지 못한 내용은 저희가 다음 연구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그 영상이 저희 유튜브 채널에 계속 떠 있을 거기 때문에 혹시 이후에 이 내용을 보시고 그 연구자에게 제안해 주실 내용이 있으시면은 저희 유비 연구위원과 그리고 다른 토론자들께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봄 사각지대 없는 인천을 만들기 위해 오늘 주신 귀한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하여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인천사서원과 인천여성가족재단은 앞으로도 더 열심히 연구하겠습니다. 8월 말에 열릴 제4차 인천복지정책 연구포럼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민들과 복지 현장 종사자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